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솟아오른 지하 황주현 당선자분의 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어제 수업이 있었는데요. 저희 제자들 공모전 특별반 수업이 있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수업하면서 재밌고 웃겼어요. 뭐냐면 지금 설이 얼마 안 남았죠?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 대목에 시장에 가면 그 제수용품 뭐 기타 등등 해서 생선 팔잖아요. 생선 파는 가게처럼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분들도 막 같이 이야기하고 저도 막 이야기하고 마치 생선 파는 공판장처럼 재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었죠. 어제 뭐 꽁치, 넙치, 오징어, 문어, 갈매기, 불가사리, 망둥어, 또 파래 뭐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제자들한테 하나씩 다 막 고르세요. 자, 물고기 중에 자, 오징어, 문어, 넙치, 날치, 꽁치, 불가사리, 성게, 갈매기, 망둥어, 다랑어 막 하나씩 저요 막 가져갔거든요. 어떤 분은 신나게 어떤 물고기를 가져갔다가 나 이거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누가 뭐 저랑 바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생님이 저랑 바꿔요. 그럼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그 남은 거 없어요? 남은 거 이거 제가 가져갈까요? 그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계산은 나중에 할게요. 막 이렇게 계산을 후불로 합니다. 막 이러고 너무 재밌었어요. 생선 가게 같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 선생님들이 시 쓰기 너무 재밌어요. 스승님 너무 재밌어요. 막 그러고 설레요. 이걸로 이제 어떻게 쓸까 막 설렙니다. 막 그러기도 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목은 쉬었지만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요. 수업 시간이. 우리 제자분들 이 방송 들으면 또 막 배꼽 잡겠다. 자, 오늘은 2024년 경상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이관왕, 네, 영광의 이관왕 주인공 황주연 선생님, 그분 시인님의 작품을 갖고 오늘 또 해설도 하고 공부도 해볼게요. 감상 먼저 할게요. 자, 눈 감으세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오늘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귀 속에 속삭여 주겠습니다. 속닥 속닥 속닥. 솟아오른 지하 황주현. 몇 겁 속에 갇히면 그곳이 지하가 된다. 4시 25분의 지상이 감쪽같이 4시 26분의 지하에 세상의 빛을 넘겨주는 일. 언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을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상의 지하화가 도모되었을까? 땅을 판 적도 없는데 다급한 말소리들은 지표면 위쪽에들 있다. 조금 전의 당신의 양손과 두 볼이, 주름의 표정과 웃음이, 켜켜이 쌓인 말들이 들춰지고 있다. 기억과 어둠이 뒤섞인 지상은 점점 잠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누구도 이 어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7층이 무너지고 15층이 무너졌다. 그 사이 부서진 시멘트는 더 단단해지고 켜켜이 쌓인 흙은 견고하게 다져졌다. 빠져나가지 못한 시간이 꽁꽁 얼어붙는 사이 아침과 몇 날의 밤이 또 덮쳤다. 이 깊이 솟아오른 지하엔 창문들과 쏟아진 화분과 가느다랗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다. 뿔뿔이 서 있던 것들이 무너지며
모두 하나로 엉킨다. 이 한 덩어리의 잔해들은 견고한 주택일까? 무너진 태양은 나보다 위쪽에 있을까? 부서진 낫달은 나보다 아래쪽에 있을지 몰라. 공전과 자전의 약속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엉킨 시간을 걷어내고 고요 밖으로 걸어나가고 싶은데 백날의 잔해가 있고 몸이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검은 지구 한 귀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붕괴 사건이죠. 매몰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황주연 시인이 다룬 솟아오른 지하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또 이 품에서 배울 점이 뭐고 감상을 할 때는 어떻게 이 시를 감상해야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에게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울림이 전달될까 그런 방법을 저와 함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솟아오른 지하 황주현. 자, 역설이죠. 솟아오른 지하. 지하가 솟아올랐다. 하나의 사건이고, 그죠? 붕괴되어서 지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솟아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는 어떻게 솟아오른 상태를 말하는지 여러분은 아마 알 거예요. 예, 문장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목이 쉬어갖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목이 쉬면 평소에 말하는 노동에 힘을 주어야 하는 그 복근의 힘이나 성대의 힘보다 더 많이 힘을 줘야만 평소에 그 성대가 내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 여러분과 하는 수업이 제가 힘을 많이 줘야만 이 소리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힘듭니다. 그러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솟아오른 지하 제목 잘 졌죠? 왜 잘 진 제목인가? 일단 봤을 때 뭐야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물음표가 생기죠?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다 그건 높이 올라온 상태예요. 외형적으로 볼록 솟은 거예요. 그런데 지하는 뭐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와도 지하죠. 땅속인 거죠. 그런데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언어로 지하에 있다라고 말하자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대화를 하고 있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 그러면 다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말하자 그랬는데 솟아오른 지하 이런 제목은 독자나 심사자가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지은 제목이죠. 그리고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궁금해집니다. 이 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빨리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제가 말하는 심리적 밀당이다. 아셨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너무 빤한 제목들을 너무 많이 집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낙제 점수의 제목이라는 것. 잘 지은 제목일수록 그 시에 대해서 궁금해서 빨리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잘 지은 제목일수록. 그런데 잡아당기는 힘이 많은 제목들은 보면 호기심을 유발하지 다 말을 보여주지 않는 제목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번 시에서의 포인트, 제목에서의 포인트라는 것 밑줄 그어두시기 바랄게요. 자, 몇 겹 속에 갇히면 그곳이 지하가 된다. 첫 줄에서 이미 아주 심오하고 어떤 거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을 제시했어요. 지하는 말이야, 꼭 지표면 밑으로만 내려가야 지하가 아니야. 그 어떤 대상을 위에서 덮고 있는 것들이 몇 겹이 되면 거기가 어디든 지하가 돼. 굉장히 멋진 발견이죠. 어느 한 일반적 공간에 갇힌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황주현 시인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붕괴나 사건 사고에서 새로운 다층적인 철학을 발견했다는 거죠. 첫 줄에서 말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독자는 두 번 감동하게 되죠. 두 번 빠져듭니다. 이 시에. 첫 번째 제목에서 일단 빠져들었어요.
제목에서 우리는 이미 황주현 시인에게 말렸어요. 꼬심을 당했단 얘기죠. 설득당했어요. 궁금해지게. 두 번째, 첫 행에서 한 번 더 질릅니다. 우리에게. 자, 들어와. 내 말 들어봐. 정신 집중하고 따라와봐. 확 끌어당겼어요. 저희를. 유혹했어요. 이겼어요. 그것이 첫 행이에요. 몇 겹 속에 갇히면 그곳이 생략된 게 있죠? 어디든 그걸 생략한 거예요. 그곳이 지하가 된다. 그곳이 지하야. 몇 겹 속에 갇히면 거기가 지하야. 메모리인 거야. 멋진 발견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다음 4시 25분에 지상이. 그냥 지상이 아니에요. 4시 25분을 건너가던 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누굽니까? 그냥 안 읽지요. 절대. 그렇겠죠? 저는 검색해봤어요. 4시 25분이라는 키워드와 붕괴, 그 키워드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쫙 떠요. 사건, 사고들이. 붕괴, 붕괴, 붕괴. 막 뜨더라고요. 4시 25분을 키워드로 넣고 붕괴했더니 사건들이 막 뜨더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화재 현장이나 어떤 붕괴 현장이나 매몰 현장이나 일어나선 안 되는 그런 참혹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일이 많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회적인 사건, 사고로 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멤버십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다음에. 그거 꼭 기억했다가 제가 멤버십 강의 오픈하고 여러분 멤버십 회원 신청하세요. 그러면 다들 들어오셔서 물론 유료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값을 반드시 하고 남을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이 사회 사건, 이 무수하게 벌어지는 뭐 붕괴뿐만이 아니죠. 조난사고도 있죠. 산불도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어떻게 하나 실제적 사건과 시에서 다루는 비유적 사고, 비유적 체계로서의 진술법을 제가 강의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잠깐만 제가 가미만 시켜드려 볼게요. 뭐냐? 4시 25분이 왜 나왔을까요? 이 황주현 시인이 그 많은 시간 중에 4시 25분만 사건 사고가 벌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숫자화 되어서 시적 사유의 문장 속에 가미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시인들이. 왜? 그 날짜와 시간 내에 벌어진 일들이 분명히 그 시인의 눈에 어떤 기사나 특보를 통해서 꽂힌 거죠. 꽂혔고 그 사건 속에 희생된 그 모든 소중한 목숨이 끊어지고 참변을 당했을 때에 이 황주현 시인은 너무 내 핏줄이 참담함을 겪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시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걸 왜 제가 아느냐? 저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걸.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도 시인은 남다르게 일반인보다 사랑과 연민이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뉴스나 특보 같은 경우에 어머 어머 그렇구나 어머머머 저거 봐 저거 봐 다 어머 어떻게 이걸로 끝나요. 어떻게 해로 끝나죠. 그리고는 또 그다음 뭐예요? 내 일을 그냥 해요. 그런데 시인은 어때요? 그렇게 못 끝납니다. 왜? 더 사랑이 많아요. 연민도 더 많고 일반인과 다릅니다. 시인은. 그래서 여러분이 시인이 될 거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아프겠네 끝. 어머 어떡하냐 저기 다 무너졌어 끝. 이렇게 무딘 감성 갖고는 절대로 사물을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를 잘 쓰고 싶다면 내게 주어지지 않은 나랑 연관이 없는 전혀 다른 대상을 통해서도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연습 많이 하셔야 하죠. 사랑이 유독 많고 연민이 많고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못하는 DNA가 있어요. 있습니다. 없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의 시가 진정성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시가 어떤 사건 사고를 다룰 때 혀끝에서 하는 말들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시가 되면 아무런 슬픔이나 감동이 그 시에 담기지 않아요. 모든 시는 그 시를 쓴 사람의 정서의 아픔이나 통증이나 울림이나 기쁨이나 발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쓴 재난에 대한 시는 그냥 심드렁하고 누군가가 쓴 시는 위험성을 더 체감하게 되고
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런 경종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어딨다. 그 시인이 그 대상을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내 진심으로 같이 통감하는 자세로 접근했느냐, 관찰했느냐, 다가갔느냐, 그 차이가 그 시의 온도를 좌우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시 25분에 지상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4시 25분 붕괴 검색을 딱 했더니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떠요. 아우, 되게 힘듭니다. 제가 오늘 목이 쉬어가지고. 2022년 1월 29일 기사가 떴는데 헤드라인이 뭐냐? 삼표산업 양주시 석재 채취장 붕괴, 2명 사망, 1명 실종. 이게 헤드라인으로 뜨고, 중요 내용은 B씨가 오후 4시 25분께 시신으로 수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기사가 뜨고, 또 하나 2022년 2월 10일 기사, 광주 붕괴 사고 구조활동 종료한 소방 29일간의 사투, 이것이 헤드라인으로 떴고, 그걸 자세히 보니까 2022년 2월 1일 오후 4시 20분 26층 2호 거실에서 네 번째 실종자 신체 일부 발견, 이것이 내용이에요.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 붕괴 사고로 인해서 뭐예요? 사지가 절단됐다는 얘기죠. 얼마나 끔찍할까요? 또 세 번째 기사는 2023년 7월 15일 뉴시스의 기사예요. 기록적 폭우, 세종시, 매물, 사망자, 붕괴 등 피해 속출, 이것이 헤드라인이고, 15일 오전 4시 53분 연동면 청년로 도로 옆 사면이 무너지면서 이를 살피러 나온 70대 남성이 토사에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구조했지만 사망, 이것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황주연 시인은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에서 4시 25분에 붕괴된 끔찍한 그 현장을 보면서 몹시 아프고 괴로웠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 발생된 시간을 핀셋으로 꺼내오면서 이 시를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 사고에 관한 시를 읽을 때는 그렇게 다방면에서 아하, 그렇구나. 아, 그러면 나도 어떤 사건, 사고를 갖고 시를 쓸 때는 그 사고를 상세히 뜯어보고 관찰하고 자세히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한 소품들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4시 25분의 지상이 감쪽같이 4시 26분의 지하에 세상의 빛을 넘겨주는 일. 언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을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상의 지하화가 도모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요? 시인은 지금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진 않았을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이 끝없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며 이 붕괴 사고가 언제부터 이게 이미 미세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우린 그걸 왜 몰랐지? 왜 대처하지 못했지? 왜 이 사고를 막지 못했지? 그 안타까움을 시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죠. 땅을 판 적도 없는데 다급한 말소리들은 지표면 위쪽에들 있다. 뭐예요? 이것은 붕괴된 입장이 되어서 저 밑으로 추락한, 까마득한 땅 밑으로 추락한 상태에서 하늘을 보니까 뭐야, 나는 땅을 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과 1분 전까지 수평선상에서 지상에서 지표면 밖에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갔던 그 위치에서 나란히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지나왔던 상태였는데 순간에 그들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지상과 지하로 확 잘려져서 분리돼 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말소리들이 지표면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위에, 나보다 위에, 추락하고 붕괴되어 떨어져 버린 나보다 저 위쪽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 사건이 발생되는 순간에 나는 당한 사람이 되고 그들은 어떻게 저 사람 저쪽으로 지금 빠졌어요. 추락했어요. 다들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다급한 말소리들. 어디에 있는? 지표면 위쪽에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 사건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쪽에서 추락하고 사망하고 사지가 절단되고 시멘트 밑으로 점점 내려서 깔려지고 있는 상태의 피해 상태,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걱정이 돼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들이죠. 조금 전이 당신의 양손과 두볼이 주름의 표정과 웃음이 켜켜이 쌓인 말들이 들춰지고 있다.
그죠? 땅속으로 추락한 붕괴된 방금 전까지 그 비극의 피해자가 될 줄 상상 못했던 우리가 마치 시루떡이 딱 잘려지면서 위아래가 붕괴되듯이 그 지표면이 나뉘어져 버린 거죠. 생과 사도 나뉘어진 거죠. 그것들이 이제 들춰지고 있다. 뭐예요? 구조 작업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하나하나. 그것을 조난당하거나 붕괴당한 사고의 피해자들이 구출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전에 당신의 양손과 두 볼이 주름의 표정과 웃음이 켜켜이 쌓인 말들이 들춰지고 있다. 어때요? 구체적이면서 굉장히 몸의 일부를 나누고 잘라서 조각조각 객관화시켰어요. 사람이 저 땅 속에 누워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해서 접근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매몰됐다. 그럼 어머 어떡하냐?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어떤 비극 앞에 굉장히 덤덤하고 무감해지고 굳은 살이 박혀서 덜 슬퍼지고 넘어가요. 그것을 시인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그냥 매몰된 피해자들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너무나 따뜻했던 양손과 두 볼 또는 주름의 표정, 아주 화해탈처럼 서글서글하고 따뜻하고 누구에게 해침을 주지 않는 우리의 아주 익숙하고 인상이 선한 이웃들이 그 주름의 표정과 웃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은 너와 무관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너의 가족이거나 너의 이웃이니까 다시 생각해야 해. 이런 아픔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돼. 그들의 통증, 그들의 비극에 우리가 무감각하면 안 돼. 남의 일이라 치부하면 안 돼. 그들은 선한 너이자 너의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켜켜이 쌓인 말들이 들춰진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딸내미 학교 갔다 왔어? 아들 너는 뭐 오늘 면접 잘 봤어? 야 친구야 오랜만이다. 우리 언제 얼굴 좀 보자. 우리 이번 주에 영화 볼까? 이렇게 늘 우리 속에서 우리 근처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와 소통했던 사람,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었던 그들이 들춰지고 있어요 지금. 그 끊긴 말들이. 그 사고 붕괴된 지점을 막 걸어갔을 때 1분 전 4시 25분쯤까지 그들이 통화하고 카톡하고 얼굴 보고 어서 오세요. 얼마예요? 포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세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 오픈했어요. 많이 와주세요. 전단지 뿌리는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 핸드폰 새 걸로 바꾸고 기쁜 사람, 추운데 꼭 갖고 싶었던 옷 하나 딱 걸쳐 있고 그 쇼핑백 들고 막 신나게 나오던 사람, 또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갖고 건강 되찾은 부모나 형제 만나러 가던 사람, 또 애인 만나러 가던 사람. 첫 그 화해의 대화, 화해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보도블록을 막 갔던 사람. 내가 오늘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줄까? 어떻게 할까? 무조건 처음부터 안아주고 시작할까? 아니면 그냥 바라보고 말없이 웃어줄까? 손잡아줄까? 아니 오늘 내가 화해의 선물로 어떤 걸 해줄까? 너무나 목화송 같은 아름다운 그 행복을 막 피어올리고 꿈꾸던 우리 모두의 그 순간이 다 추락하고 잘려나가고 피가 쏟아지고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참담한 소름 돋는 사건인가요? 그것들이 들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했던 순간들 다 붕괴돼서 찢어진 행복들이 들춰진다는 거죠. 그래요? 기억과 어둠이 뒤섞인 지상은 점점 잠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뭐예요? 어둠이 오고 매몰된 사람들은 구출되지 못했는데 너무나 냉정하게 어둠이 와요. 저 위쪽에 지표상 위쪽에 안전한 지대에 있는 이들은 어쨌든 저녁을 먹어야 되고 또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불행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렇게 그냥 툭툭 털고 남의 일처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지하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서서히 지금 너무 출혈이 심하고 너무 부상이 심해서 생사를 오가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서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이불 피고 따뜻하게 뉴스를 보고 내일이 아니라 다행이군 하면서 불을 꺼버린다는 겁니다. 참. 기억과 어둠이 뒤섞인 지상은 점점 잠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누구도 이 어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 누구도, 여기서 누구도 뭐예요? 그 사건의 희생자가 아닌 사람들. 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도. 인간들의 이기심,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7층이 무너지고 15층이 무너졌다. 자, 여기서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이것은 뭘까요? 붕괴는 여러분 한번 후루룩 무너졌다고 그걸로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사건 현장이. 왜 그러냐? 모든 그 시멘트 쪼가리나 철근 더미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후루룩 무너지고 나서 그 절취선처럼 떨어져 나간 시멘트나 철근, 녹슨 부분들, 꺾인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비스듬한 위험한 상태에서의 하중을 받으면서 그 사건 현장 밑에 지표면 지하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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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우지직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무게 때문에 계속 내려 눌러요. 손발이 부러졌던 찢어졌던 그건 시멘트 쪼가리나 철근 덩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계속 무너져 내려요. 스스로 무게가 되고 그 기울은 사선이 비스듬히 참담하게 꺾였던 것들이 무게가 마치 깔때기처럼 점점 하중이 모아지면서 또 다른 2차, 3차 붕괴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땅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표면 위층에서는 뭐예요? 그냥 멀리서 보기 때문에 아 무너졌군. 아이고 어떡하나. 어느 집 누가 다쳤네. 매몰됐다네.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내 가족이 아니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뉴스특보 보면서 아이고 이런 끝이죠. 근데 사실상 그들이 또 할 일이 뭐 없어요. 마땅히. 그러니까 더 아픔이 참 큰 겁니다. 아, 근데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몸을 시멘트가 옥죄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무너졌으니까. 뭐 시멘트가 떨어졌으니까 몸 위로. 그러니까 옥죄고 있겠지. 그런데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외부에서 가하는 그 압력에 의해서 감각, 통각을 느끼는 이 피부, 솜털이 돋은 피부가 첫 번째 느끼는 중압감이고 그걸 통해서 느끼는 또 한 번 밀려드는 나를 짓누르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공포의 무게입니다. 공포의 무게. 이 공포의 무게는 시각적으로 보면서 느끼고 두 번째는 촉각으로 느끼죠. 시멘트가 내리 누르면서 느끼는 공포와 두 번째, 내 촉각, 피부로 느끼는 또 다른 다층적 공포, 통증은 또 다르기 때문에 시멘트가 몸을 누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면 이 시는 1차적 시각만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찍고 들어갔어요. 울림의 깊이를, 사유의 깊이를 찍고 들어갔어요. 그건 뭐다?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이것은 이제 심리적 공포와 정신적 공포까지 다 품은 거죠. 그 깊이, 그 아픔이 오죽할까라고 이 시인은 피해 입고 있는 그 재난사고의 붕괴에 깔린 그 처참한 아픔들을 정말 깊이 읽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시인이 그 통증에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아프겠군. 아 요걸로 한번 시 좀 써보자. 이게 아니고 참담하게 시인이 정신의 손발톱이 찢어지도록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죽어가고 있는 식어가고 있는 그 재난 피해자의 심정으로 누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언어를 여러분이 도출해 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똑같이 그들처럼 당해봐라가 아니고 그들의 심정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봐야 합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지름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내 피부치라고 생각할 때 그 지름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시인이 사랑 없이 이 시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나 눈물 날라 그래. 아이고. 저는 이게 문제예요. 잠깐만 제가 좀 진정 좀 하고요. 이런 아픔이 없는 사회여야 되는데 계속 끝이 없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꽃이 피었다는 꽃노래의 시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맨날 꽃만 피나요? 어디? 물론 그래요. 삶이 힘드니까 꽃이 폈다고도 말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지만 시인이면 그 양쪽의 밸런스를 책임감 있게 맞춰서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팔다리가 부러지고 누군가는 너무나 과다출혈로 또는 누군가는
두개골이 시멘트 덩어리에 찍히고 박살이 나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들판에 꽃이 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누군가는 그 붕괴된 지점을 보고 같이 울어줘야 되고 같이 그 콘크리트 위에 깔린 참담함을 읽어줘야죠. 위로해줘야죠. 그래서 시인은 항상 희망 저 세상의 것만 읊어대선 안 돼요. 때로는 콘크리트 부서진 먼지 속도 들여다봐야 되고 때로는 그 녹슨 그 철근 더미에 깔린 1초 1초 식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비극적인 우리 이웃의 그 손도 만져봐야 돼요. 그걸 시로 써야 돼요. 왜 써야 될까요? 대중이 많이 알고 위험을 주의하고 미리 사전에 막도록 노력하고 건축할 때도 그렇고 안전 불감증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흔들어주고 깨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다루는 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인이 꽃만 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인은 꽃밭도 보지만 이렇게 재난 현장도 정말 내가 맨발로 가서 서볼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장례식장에서 그들의 눈물의 그 질량을 받아내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그가 시인인 거죠. 아셨죠? 아이고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안 울게요. 난 이걸 눈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아이고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7층이 무너지고 15층이 무너졌다. 그 사이 부서진 시멘트는 더 단단해지고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예요? 얼결에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점점 무게중심이 깔때기처럼 내려가면서 지하가 더 지하가 되도록 그 불안과 공포가 더 옥죄지도록 점점 누른다는 것. 현실적으로도 누르고 심리적으로나 공포적으로 눌러진다는 거죠. 그것을 시멘트가 더 단단해지다라고 촉각적으로 시인이 멋지게 보여주고 있죠. 켜켜이 쌓인 흙은 견고하게 다져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빠져나가지 못한 시간이 꽁꽁 얼어붙는 사이 아침과 몇 날의 밤이 또 지나갔다라고 안 하죠. 덮쳤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간이 경과되면서 내가 살아날 확률이 점점 불이 꺼져가는 그 극명에 시달리는 공포 속에 시달리는 밖에서는 1분 1초가 덜 속이 타는 거죠. 깔려있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옥을 넘나들죠. 지옥을. 빨리 나를 구출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구조의 손길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영영 못 올지 모르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는 사이 아침과 몇 날의 밤이 뭐예요? 또 다른 외면이죠. 사회의 외면. 안전한 자들의 안전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불감증과 외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당장 내 통증이 아니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불행이. 이 깊이 솟아오른 지하엔 창문들과 쏟아진 화분과 깊이 솟아오른 지하. 사실은 보면 역설이죠, 역설. 깊이라는 건 뭐예요? 지표면보다 밑으로 아주 깊이 파인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깊이 파인 건데 어떻게 솟아올랐다고 말할까요? 시적 표현인 거죠, 이게. 뭐예요? 지표면에서 바라볼 때 어쨌든 밑으로 가라앉은 거지만 반대로 보면 솟아오른 거가 되는 거죠. 위치 변동이 되면.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말이 됩니다. 입체적이고. 더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깊이 솟아오른 지하엔 창문들과 쏟아진 화분과 가느다랗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다. 참 뿔뿔이 서 있던 것들이 무너지며 그쵸? 4시 25분까지 안전했던 그 지상에서 너는 저리 가고 나는 이리 가고 막 빵빵하고 막 횡단보도 지나가고 따릉따릉 자전거 지나가고 택시 타고 나가는 사람, 택시 타고 어딘가 도착한 사람, 병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편의점 들어가는 사람, 꽃을 사들고 놀러랄라 돌아가는 사람, 많은 그 뿔뿔이 각자의 행복에 충실하면서 서 있던 것들이 후루룩 무너지며 모두 하나로 엉킨다. 이 한 덩어리의 잔해들은 견고한 주택일까? 이 문장은 엄청나게 다양한 방향에서의 생각을 하게 문을 열어둔 거예요. 뭐냐? 무너지면서 원래 무너져선 안 되죠.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깔때기처럼 지하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 끝과 저 끝에 있고 어느 한 가지가 다 자기의 위치에 설정이 안전하게 되어 있어야 됐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뭉쳐버렸죠. 모아지면서 쏟아져 버렸어요, 지하로. 그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제. 불행의 덩어리. 그런데 그 한 덩어리는 뭐예요? 뭉쳐 있는 거죠. 뭉쳐 있어요. 뭉쳐 있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죠? 단단하고 빈틈이 없는 것이죠. 뭉치다. 그것은 원래 뭉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긍정성을 나타냈던 말들이죠. 야, 우리 한번 뭉칠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처럼. 뭉침. 하나가 되는 것은 원래 긍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의 잔해, 어떤 긍정은 뭉치지 말아야 되는데 뭉쳐 있을 때는 긍정이 과연 이게 긍정인가? 시인은 질문합니다. 이 한 덩어리의 잔해들은 견고한 주택인가? 때로는 뭐예요? 뭉쳐서는 안 될 때 뭉쳐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각각의 제자리에 있어야 할 때의 그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 약속들이 순간에 깨지게 되면 그것은 뭉친 것이 아니고 긍정이 될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너진 태양은 나보다 위쪽에 있을까? 왜 무너진 태양일까요? 이 태양이라는 것은 눈부시고 아름다울 때는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그 태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무너지면 뭐예요? 내일이라는 희망, 또 빛이 있다는 그 태양의 상징들이 다 뭐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죽어가는데 저 태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무너진 태양은 나보다 위쪽에 있을까? 그렇겠죠. 나는 지하로 붕괴됐으니까. 부서진 낫달은 왜 낫달이 부서졌을까요? 내일이라는 미래가 오려면 밤이 나에게 무사히 통과되는 달이 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밤 나를 통과할 달은 이제 더 이상 달도 아니죠. 나에게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이 와봐야 알지. 그런 의미에서 부서진 낫달은 부서졌죠. 낫달이 왜? 낮에 행복하고 안전했다가 내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지고 꺾이고 붕괴되고 잘려나가고 사지가 뒤틀리고 내게 생명의 상징인 피가 지금 출혈되고 있어요. 서서히 내 체온이 식고 있어요. 내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낫달이 부서진 것으로 보이죠. 안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다 안전하지 않게 읽히죠. 부서진 낫달은 나보다 아래쪽에 있을지 몰라. 공전과 자전의 약속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졌어요.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하나 둘 치워지고. 이건 뭐예요? 아, 여보세요. 포크레인 왔어요? 왔어요. 구조대 왔어요? 왔어요. 좀 이쪽부터. 자, 이쪽부터. 비키세요. 막 이런 구조하는 과정에서 있는 말들이죠. 다급한. 그것을 이제 왁자지껄. 자, 여기서부터 들춰야 돼. 안 돼. 거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 붕괴되잖아요. 지금 밑에 사람 있다니까요. 이런 굉장히 다급한 말들이죠.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엉킨 시간을 걷어내고 고요 밖으로 걸어 나가고 싶은데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백날의 잔해가 있고 100일이 지났다는 얘기인가 봐요. 백날의 잔해가 있고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이제는 이제 옥죄다 못해 꽉 낑겨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의식이 없어지고 죽어가고 경직되고 있다는 상징 하나. 검은 지구한 귀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여기서 맨몸은 뭐예요? 모두가 발가벗어서 맨몸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사건, 재난, 불행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맨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검은 지구 한 귀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 맨몸들이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 계속 지금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구촌 곳곳에서 붕괴되고 가라앉고 무너지고 그렇죠? 죽어가고 깔려가고 다치고 숨이 끊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맨몸들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강조법이죠. 강조법. 즉 시적 울림의 확대를 나타내요. 둘째는 의미적 접근으로서의 역설법이에요. 의미적 접근으로서의 역설법. 세 번째는 시적 진술, 문장을 짜 나아간, 엮어간 시적 진술로서의 역설법.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강조법으로서 먼저 볼게요. 지하는 지표면 아랫부분을 말하죠. 그런데 지하인데 저 밑으로 깔아앉은 건데 어떻게 솟아오르고 있다고 할까요? 지하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의미는 위기감의 팽창, 위험성, 그
절체절명에 점점 더 가라앉고 있고 더 죽어가고 있고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 막 삶의 희망에서 죽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든 위기감, 불안함, 불길함의 고조를 상징하죠. 두 번째, 의미적 접근으로서의 역설법을 볼게요. 원래 역설법이 뭐죠? 시에서 논리적 이치에 맞지 않는 건데 일부러 가져다가 시인이 표현하면서 반대적 진리를 더 강하게 확대시킬 때 사용하는 효과적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시에서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로 표현하면서 사실상 층층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층층이 아래로 죽어가고 무너져 내려가고 더 점점 더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 것인데, 즉 솟아오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대로 엄청나게 매몰되고 추락이 극대화되고 그 위에 계속 사망자나 재난 피해 상황이 수치나 그래프로 더 붉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확대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역설이에요. 또 세 번째, 시적 진술로서의 역설을 볼게요. 본래 현실적으로 이 문장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 맨몸들이. 이것을 원래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맨몸들 층층이 붕괴되고 있다. 또는 맨몸들 더 지하로 층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원래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시인은 맨몸들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로 표현하면서 독자나 심사자나 그들로 하여금 잠시 뭐야? 아니 파괴되고 붕괴되고 지금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건데 어떻게 이게 솟아오른다고 말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 의아함을 품고 이 문장에 좀 더 깊이 머물면서 의미를 곱씹도록 유도하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를 들어 유치원의 깃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소리가 없다는 것과 아우성, 이건 논리적으로 상충하죠.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러 아우성을 소리가 없다라고 말하죠. 어떤 거냐? 여러분 왜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어떤 이런 사건 사고 현장을 클로즈업 할 때 어떻게 처리할 때가 종종 있던가요? 엄청나게 그 소음들을 크게 확대하면서 백색 소음화 시키죠. 주인공에게. 그 모든 말들이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침묵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황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뭐야?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무음화되면서 그들의 아우성이 형상만 보이고 청각 소음이 외치는 말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거의 진공 상태에서의 그 불안과 공포가 팽팽하게 부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일부러 아우성을 소리가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인이 나타내는 그 깃발, 펄럭 펄럭이는 깃발의 몸부림을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이런 역설을 우리가 시인들은 시에서 잘 씁니다. 이 시인도 아주 잘 썼어요. 황주연 시인도. 시인은 이렇게 또 하나의 표기법으로서의 역설을 이용해서 짧은 한 문장을 갖고 독자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 문장을 읽게 만들고 거기에 머물게 만들고 거기에 매몰되고 빠지게 만들어서 짧은 문장 하나로 매우 길고 심오한 다층적인 의미로 이 시를 읽어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역할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시인이 일상 대중이 내 문제만 아니면 괜찮아 라고 사건 사고에 불감증을 갖고 있는 그 대중들을 데려다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좀 자세히 좀 봐봐요. 자세히 좀 보라니까. 이 문제가 당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결국 당신의 이웃이고 당신 아들의 친구이거나 그 친구의 아버지이거나 당신 친구의 동창의 조카이거나 삼촌이잖아. 또 내일은 당신이 저기에 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봐요. 이렇게 시인이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현장에다가. 그래서 시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짧지만 그 시를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알의 깊이나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이 20행 안팎되는 시 하나가 장편 재난 영화 하나를 상징하고도 남고 장편 소설로 읽히고도 남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이들이 시인을 또는 시 쓰는 사람을 동경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이자 마약보다 강한 중독의 힘인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솟아오른 지하. 얼마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영화도 떠올랐고, 참 한 번 더 그 비명들
또는 그 풀썩이는 분진, 분계를 통해서 솟아오르고 떠다니는 분진들, 그런 것들이 이 시 안에서 정말 리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황주연 시인의 당선 소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일부 제가 볼게요. 너무 치열해서 자주 허기졌던 브로그의 변두리에서 시도 굶었다. 시와 각방을 쓴 20년의 세월이 통째로 훅 직선으로 지나갔다. 어둡다기보다 캄캄한 저녁은 몸되기에 바빴다. 사방 흙벽이 조금씩 햇빛의 꾀만큼의 유리창으로 갈아 끼워지는 동안 몸은 고단한 필체로 시를 써댔을까. 오래 굶었는지 시는 군부를 떼면 혓바닥으로 춤추는 굴뚝의 연기처럼 반응했다. 그렇게 다시 시 짓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을 지도하면서도 느끼고 이렇게 당선자분들의 당선 소감을 볼 때 꼭 한 번씩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한창 활동해야 되는 가장들, 남자들이죠. 가정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시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가정을 일단 꾸려야 되는 첫 번째 중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시인의 삶이란 정말 그걸 웬만한 시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시인이나 공모전 도전하고 당선하고 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 삶의 현장에 남자들은 더 깊이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좁습니다. 생계의 무게를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황주현 시인도 시를 꿈꿨지만 20년 만에 돌아왔죠. 왜? 이분도 내가 내 뼛속까지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시의 삶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시의 씨앗이 식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가 이제 다시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장성남 심사위원님의 심사평 잠깐 볼게요. 재난 현장을 과격하지 않고 따뜻하게 파헤쳐. 헤드라인입니다. 예심을 거쳐 13분의 시들이 보내졌다. 어떤 분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그중 한 분만 선하라는 임무이니 악역인 셈이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장성남 선생님이 참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아, 참 전 이런 위트 참 좋아요. 읽어나가다 보면 그냥 내려놓게 되는 시들과 거듭 읽게 되는 시편으로 나뉜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또다시 읽어가다 하나씩 내려놓게 된다. 뭐예요? 진정성에서 덜 뜨거운 마음들이 담긴 것들은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 쓴 분의 마음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읽을수록 점점 더 명징하게 드러나는 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정 그 시에 담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간절한 시들이 울림이 세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시에서 우리가 내 이웃이 지금 팔다리가 부러지고 행복해야 될 그들이 어느 순간 죽음 쪽으로 향해서 식어가는 그들의 몸을 내 몸처럼 다가가서 만져보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고 시를 통해 울어주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민을 품은 살아있는 시인을 찾아내는 것이 공모전인 거죠. 그걸 여러분이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의 죽음, 타인의 슬픔을 내 것으로 아프게 껴안아보는 연습이 항상 되어야 진짜 따뜻한 시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를 독자는 너무나 무섭게 느낍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그 지표를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그 글 속 마음이 우리네 삶의 맨살결이라고 불릴 만한 실감으로 다가오게 되면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당선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앵무새처럼 떠벌떠벌 하는 시를 쓰면 안 돼요. 때로는 그 시를 쓰면서 아파서 울다가 그 울음에 막혀서 자판이 보이지 않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고 너무 참담하고 아파서 내 눈물에 자판이 가려져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황주현 이관왕이죠. 영광의 당선자 황주현 시인의 또 다른 당선작 솟아오른 지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고 감상도 해봤고 분석도 해봤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슈퍼땡스로 또는 후원으로 여기 있죠? 위에 이 후원 계좌를 통해서 저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유독 눈에 띈 한 이름이 있었어요. 아마 필명을 쓰시는 시인님 같아요. 그 시를 쓰신
당선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본명으로 감사하다고 후원금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분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다양하게 알게 모르게 후원해주신 사랑하는 김명희 문학TV의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뜨거운 박수와 응원 그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목은 아프지만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시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그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시인님 그리고 여러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든 그 감사의 손길에 하늘이 더 커다란 문운과 삶의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경인일보 시 당선작 달로 가는 나무 김문자 당선자분의 작품으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